자, 109회 우리 전산회계 1급 이론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문제 한 문제당 2점씩인데 한 문제 한 문제 소중합니다. 우리 또 불합격할 때는 2점 차로 떨어지기도 하니까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회계 분야 중에 재무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고르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러한 재무회계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볼 때 그거와 관련해서 같이 대응되는 개념이 이제 관리회계 혹은 세무회계 이렇게 되겠죠? 자, 1번 관리자에게 경영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거 관리회계죠.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 그러면 재무회계는요?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다. 그럼 세무회계는요? 외부 정보 이용자 중에 누구? 국세청과 같은 정부기관의 세금 계산을 위한 회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번 국세청 등의 과세관청을 대상으로 하는 회계 정보를 제공한다. 이게 바로 세무회계죠. 자,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무보고서 작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거 세무회계죠. 관리회계를 제외한 재무회계나 세무회계는 어떤 기준이 필요한데 재무회계의 기준이 바로 뭐가 됩니까?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갭이 되는 것이고 세무회계가 각각의 세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4번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이게 바로 갭이죠. 따라 작성하며 주주, 투자자 등이 주된 정보 이용자다. 이게 바로 누굽니까? 외부 정보 이용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번 유가증권 중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유가증권과 관련된 우리 구분 기억해 보도록 할까요? 자, 단기매매증권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요. 난 만기까지 이자만 받겠다. 그 원금 회수하겠다. 만기 보유증권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이 될 수도 있죠. 자, 우리가 보통 주식을 구입해도 되고요. 아니면 채권을 구입해도 둘 다 무슨 증권입니까? 유가증권인데요. 이 주식을 구입을 할 때 단기 내에 어떤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겠다. 혹은 채권을 구입할 때도 난 단기 내에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겠다 하면 단기매매 증권이 되는 거고 만기까지 보유하겠다는 건 뭐에 해당하는 거죠? 주식이 아닌 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매도하는 증권은 이제 장기 투자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 단기매매 증권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유동자산. 왜냐하면 단기 내에 어떤 시세 차익을 보겠다는 것은 1년 이내에 우리가 매각할 의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유동자산 중에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당좌자산에 해당하는 것이고 보통 이러한 장기 투자나 만기 보유 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유동자산에 해당하는 투자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 시장성이 있어야 되고 실체를 목적으로 한다. 단기매매 증권은 우리 아까 어디? 당좌에 해당한다. 기말평가 방법은 공정가액법, 시가법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 있죠. 답은 4번이죠. 네. 단기매매 증권은 당좌자산이다. 3번 갈까요? 자,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한 설명에 옳지 않은 것은 자, 성격이 상이한 재고자산을 일괄 구입하는 경우에 공정가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취득원가 결정한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A라는 원재료도 필요하고 B라는 원재료도 필요하고 C라는 원재료도 필요한데 이 원재료를 구입할 때 한꺼번에 구입하죠.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얘를 하나에 100원이고 얘는 하나에 50원이고 얘는 하나에 70원인데 시가로 따지면 얼마에 구입하는 게 맞아요? 220원에 구입하는 게 맞는데 얘를 200원에 구입할 수도 있잖아요. 대량 구입할 때 20원 할인해줘서. 그러면 얘를 각각 얼마로 줄 것이냐는 거죠. 이때는 공정가치 비율, 시가의 비율에 따라서 나누어서 기록하겠다. 이 얘기죠. 2번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할인 애누리를 뭐 해야 됩니까? 차감해야죠. 차감. 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니까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죠. 2번. 자, 재고자산은 저가법을 적용할 경우에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아지면 낮아진 가격을 장부금액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저가법을 적용할 경우에 우리가 재고자산 무슨 손실이 발생합니까? 평가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 평가 손실은 어디에 가산합니까? 매출 원가에 가산한다고 배웠고요.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과 함께 우리가 배웠던 게 뭐였냐면 재고자산, 감모 손실 배웠는데 이거는 이제 어떠한 분량이나 어떠한 그 수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인데 이때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로 나눴죠. 영업활동에 생길 수 있는 일이냐 그렇지 않느냐. 정상적인 경우에는 동일하게 재고자산 평가 손실처럼 매출원가에 뭐하게 되어 있고요. 가산하게 되어 있고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영업 외비용 처리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한번 기억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 우리 유형자산과 관련된 문제에서 우리 많이 풀었던 문제인데,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거래. 그래서 우리가 무슨 처리합니까? 자산 처리하고요. 수익적 지출은 그 자산의 어떤 내용을 유지할 수 있는 수선비의 개념. 그래서 우리가 비용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본적 지출 처리할 것을 수액으로 처리했대요. 이 경우에 자산과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보는 건데 제가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풀라고 말씀드렸냐면 다음 중 유형자산의 자산을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이란 말 대신에 자산이라는 말 넣는 거죠. 자산을 뭐로? 수익적 지출, 비용으로 잘못 처리했대요. 자산을 비용으로 잘못 처리했다? 그럼 비용이 뭐가 됐을 것이고 과대 계산됐을 것이고 그렇죠? 비용이 커지니까 이익은 줄어들 것이고 이익이 줄어드니까 자본도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자산이 비용됐으니까 자산도 뭐였을 거예요? 줄어들었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이렇게 과소. 자, 5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재무는 자기 주식 200주를 한 주당 7,000원에 매입하여 소각하였다. 감자한 거죠. 자, 소각일 현재 자본잉여금의 감자차익 20만 원을 계산하는 경우에 주식 소각 후 재무상태표에 계산되는 감자 차손익은 얼마인가? 어려워요. 말이 어려워요. 그렇죠? 자, 우리가 시장에 우리가 회사가 있어요. 기업이. 자, 주식을 발행하면요. 시장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그걸 이제 매입을 하겠죠. 자, 발행을 하면, 자, 어떻게, 발행 시에 분계가 어떻게 됩니까? 발행 시에는 자본금, 액면 금액만큼 자본금, 그리고 그 금액만큼 투자 금액이 기업 내부로 들어오겠죠. 그리고 만약에 액면 금액보다 더 높게 발행했으면 주식 발행 초과금과 같은 자본 잉여금도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 주식인데 10,000원에 발행했다. 그러면 자본금은 액면 금액으로 5,000원 그대로 되고 주식 발행 초과금이 얼마가 돼서 5,000원이 돼서 요 금액이 이제 10,000원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발행했던 주식을 잠깐 다시 사올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자기 주식이에요. 이때는 사온 금액 그대로 적어야 돼요. 그래서 사온 금액이 예를 들어서 7,000원이다. 그러면 현금 7,000원 줬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자기 주식은 발행했던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발행했을 때 자본의 증가가 이루어진다면 발행했던 주식을 다시 사오면 자본의 감소가 이루어진다. 이걸 자본조정 계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본의 감소, 자본조정 계정 중에 하나. 그런데 얘를 다시 뭐 했어요? 매입했다가 얘를 소각했대요. 소각. 자, 지금 7,000원에 매입하여 소각하였다.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발행했을 때는 자본금의 증가가 있었는데 이 발행했던 주식을 없애버리는 작업을 하면 자본금의 감소가 이루어집니다. 자본금 얼마? 5,000원. 액면금액 그대로 5,000원. 그런데 자기 주식이 없어지는 거죠. 자기 주식 얼마가? 7,000원이. 그러면 이때 2,000원이라고 하는 차손이 발생하는데 감자 차손 금액 이제 200주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이 감자 차손과 관련해서 지금 감자 차익이 있대요. 그러면 이 두 가지 계정은 서로 뭐 해줘야 돼요? 잔액이 있으면 상계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요. 요 금액으로 적용해 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200주를 한 주당 5,000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자, 지금 자기 주식 자, 계산을 해 볼까요? 200주 곱하기 7,000원 그러면 140만 원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본금은 얼마? 1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감자 차손이 얼만데?
40만 원이란 말이에요. 40만 원. 그런데 요게 감자 차익이 얼마가 있었으므로 20만 원이 있었으므로 감자 차익 먼저 잔액부터 없애주고 20만 원? 감자 차손은 그래서 얼마다? 20만 원이다. 이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자 차익을 장부에서 없애줬기 때문에 그쵸? 감자 차손만 남는 거죠. 있었던 걸 없앴기 때문에 20만 원 얼마? 답은 1번 감자 차손 20만 원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6번 볼까요?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거. 자, 매출 원가는 상품, 제품의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 비용이죠. 그래서 이것이 판매되는 우리 제품이나 상품 등에 대한 제조 원가 또는 매입 원가죠. 왜냐하면 상품은 매입해서 판매되는 거니까요. 2번, 영업의 비용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에서 차손, 기부금, 잡손실, 그쵸? 3번,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경영성과를 보여주는 거고요. 수익과 비용이 각각 순액으로 보고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100원의 수익이 있어요. 80원의 비용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익이 얼마입니까? 20원이에요. 요것만 보고하는 게 순액이에요. 다 보고하는 게 총액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총액 보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답은 몇 번? 4번. 자, 7번 주식회사 서울은 주식회사 제주와 제품 판매 계약을 맺고 자, 당좌수표를 받았대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처리를 했대요. 자, 재무제표에 나타난 역량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지금 보시면 당좌예금 처리했고 제품 매출이라고 하는 수익 처리했네요. 근데 원래는 이게 지금 계약을 맺고 계약금 받은 거라서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냐면 자,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수표는 현금 처리해야 되죠. 아이당당 유동현. 자, 50만 원. 거래처 유가 발행한 동전 발행 수표는 현금 처리. 그리고 계약금 받았으니까 선수금이라는 내가 이행하여야 할 뭐가 생겼다. 의무가 생겼다라고 하는 무슨 처리해야 되는 건데 부채 처리해야 되죠. 부채. 그런데 지금 이렇게 처리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좌 예금이랑 현금은 같은 당좌 자산이니까요. 변동이 없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현금과 당좌예금이 다 포함되는 거니까 얘는 변동이 없고요. 당좌 자산은 변동이 없다 그랬죠? 그런데 유동부채, 이 부채는 적게 계상됐으니까 유동부채가 과소계상된 게 맞고요. 지금 당기순이익이 과소계상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기순이익은 지금 수익이 더 계상됐으니까 과대계상되는 거죠. 과대. 그러니까 당좌 자산은 변동이 없고 당기순이익은 과대 계상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자, 8번. 자, 2023년 1월 1일 자본금은 5천만 원입니다. 자, 발행주 지수 곱하기 읍면금액 해서 5천만 원인데요. 자, 10월 1일 한 주당 6,000원에 200주를 유상 증자했대요. 자, 이때 기말 자본금을 물어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10월 1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해볼까요? 10월 1일 날. 자, 6,000원에 발행했다는 거예요. 몇 주를? 2,000주를. 그러면 현금이 들어온다고 치고 얼마가 들어야 됩니까? 1,200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요 대변에 자본금 분계를 할 때는 무슨 금액만큼만? 액면 금액만큼만 증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00주라고 하더라도 얼마가? 1,000만 원이 자본금에 증가한 거고 나머지 200만 원은 뭐가 되는 거죠?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는 거죠.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 초과금 얼마? 200만 원. 근데 문제가 원래 있었던 5천만 원과 기말 자본금을 물어보는 거니까 기초 자본금 5천만 원에 10월 1일 날 자본금의 증가 1,000만 원을 반영해서 6천만 원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자, 우리 원가 및 비용의 분류 항목 중 500번대에 해당하는 제조원가에 해당하는 거 생산 공장의 전력비, 전기요금, 예, 우리 500번대죠? 영업부 사무실이니까 800번대고요. 마케팅부의 교육연수비도 이제 본사 판관비에 해당되는 거 볼 수 있고요. 이거 헷갈릴 수 있겠네요. 생산공장 기계장치의 처분 손실은 영업 외 비용이죠. 이것은 우리의 뭐와 관련 없다? 우리 영업활동과 관련 없다. 답은 1번. 자, 10번.
다음 중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요소수 관계를 고려하여 보조부문 원가를 제조부문과 우리 보조부문에 배분함으로써 서로 간의 용역수수를 완전히 반영하는 거. 이거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상호배분법이죠. 완전히 배려하는 건 상호배분법, 일부 배려하는 게 단계배분법, 서로 무시하는 게 직접배분법. 이 순서 기억하겠습니다. 11번. 자, 다음의 자료에 의해 직접 재료 원가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직접 재료 원가의 개념이 뭡니까? 우리가 사용한 원가가 얼마냐는 거예요. 그럼 재료가 원래 있던 기초 재료가 있었을 것이고요. 단계에 필요한 걸 뭐합니까? 매입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사용 가능량 중에 사용하지 않은 남아있는 기말재료비를 기말재료 원가를 차감해주면 재고액을 차감해주면 그게 바로 뭐가 됩니까? 재료비가 되겠죠. 재료비, 재료 원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 재료 재고액 요 얼마에다가 120에다가 단기 매입액 얼마에다가 90만 원에다가 기말 현재 남아있는 기말 원재료 재고액 요거를 85만 원을 빼주면 그게 바로 단기에 사용한 재료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조 간접원가 배분하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조 간접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적을 어디다가 얼마치를 할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A라는 제품을 생산하고 B라는 제품을 생산하고 C라는 제품을 생산하는데 각각 재료비라든지 노무비가 A한테 들어간 게 분명한 게 직접 원가예요. 그런데 간접 원가는 뭡니까?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원가라고 보면 되죠. 공통 원가. 이것이 바로 제조 간접 원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얘를 배부할 때는 누가 얼마큼 가져갈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바로 뭐라는 거니까 직접 원가를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직접 원가가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 앞에 직접자가 붙어 있는 게 직접 원가입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우리 공장 전체의 직접 원가가 얼마가 발생했는데 80만 원 더하기 20만 원 해서 얼마가 발생했는데 1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지금 넘버 원에 해당되는 제조 지시서에서 발생한 원가가 얼마이므로 55만 원이므로 이렇게 되는 거죠. 55만 원이므로 우리가 100만 원 중에 55만 원의 비율만큼 모두 썼을 것이다. 제조 간접 원가도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볼까요? 배부율을 구해 볼까요? 그래서 얼마? 100만 원을 55만 원으로 나눠 볼까요? 그럼 0.55 이렇게 나오네요. 0.55. 배부율이 0.55. 0.5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0.55니까 50만 원에 대해서도 얼마만큼 썼을 것이다. 0.55만큼 썼을 것이다. 그래서 얼마입니까? 27만 5천 원의 답이죠. 27만 5천 원. 그래서 제가 지금 논리적으로 풀었는데요.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직접 원가법은 요거를 기준으로 배부하겠다. 그러면 100만 원 중에 얼마만큼이 우리 제조지시서 넘버 원에서 발생한 55만 원만큼이 우리의 배부율이 되는 거고 배부율이 100만 원에 대한 얼마인 거고 55만 원인 거죠. 그래서 0.5가 되는 거고 요 배부율만큼 모두 썼을 것이다. 즉 제조 간접 원가 50만 원도 썼을 것이다. 그래서 이 50만 원 곱하기 얼마를 합니까? 0.55를 하면 27만 5천 원이 나오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하셔도 돼요. 예, 이렇게 0.5가 나온 이유는 어떻게 한 거냐면 이것도 설명해 드려야겠네요. 여기서는 제조 간접 원가가 50만 원인데 100만 원에 직접 원가를 썼으니까 우리는 55만 원 분의 뭐라는 거예요? X를 구하려면 요거에 대한 0.5를 곱해도 된다. 그러니까 역으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27만 5천 원. 자, 13번부터는 이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과세기간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요. 1월 1일부터 12월 30일에 맞아요. 일반 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언제입니까? 1월부터 6월
31일, 그리고 30일, 그리고 7월부터 12월 30일 이렇게 일반 과세자는 2기로 나뉘고요. 간이 과세자는 1년으로. 자,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 폐업일까지 하는 거 맞고요. 3번,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 과세자로 변경하는 경우, 간이 과세자에 대한 과세기간은 그러면 그 변경되는 해에 7월 1일부터 12월 30일이다. 맞고요. 간이 과세자가 일반 과세자가 되면 요걸 따라야 되죠. 그러니까 6월 30일이 되겠죠. 답은 옳지 않은 건 4번. 자, 다음 중 필요적 기재사항,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굉장히 중요하죠. 예, 공급 연월일하고 작성 연월이라고 너무 헷갈리실 거예요. 작성 연월일. 원칙적으로는 공급할 때 작성하는 게, 즉 공급과 작성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게 보통의 일이라고 하지만 공급이 뭐 좀 먼저 이루어지고 작성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작성 연월일이다. 답은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1번.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필요하고요. 그 대신에 공급받는 자는 뭐만 필요합니까? 등록번호만 필요하죠. 네, 그리고 공급가액과 부가세액도 꼭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자, 15번. 우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와 용유의 공급 시기, 공급을 언제로 볼 거냐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정해지는 거죠.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위탁 판매가 뭡니까? 직접 판매하지 않고 중간에 누구를 통해서, 수탁자를 통해서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재화를 인도한다고 했을 때, 자, 우리 A가 B를 통해서 C한테 판매한다고 볼까요? 수탁자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됩니까? 위탁자가 되죠. 그럼 실질적으로 재화의 인도는 B한테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요거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급은 아니에요. 뭐예요? 수탁자가 누구한테 판매해야지만 소비자한테 판매한 게 공급이지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인도한 건 공급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번 상품권 우리 명절 때 많이 보죠. 상품권이 판매됐다라고 봤을 때 그것은 실질적인 수익이 아니죠. 공급한 걸 보지 않고 상품권의 회수가 이루어졌을 때 실질적으로 교환이 이루어졌을 때 판매된 거다. 공급한 거다. 이거는 회계기준과 부가가치세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2번. 우리 장기할부 판매라고 하는 것은 상품 대금의 지급일이 공급일 기준으로 1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경우에는 그 부분을 받기로 한 금액만큼만 부가가치세에 과세가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 내공물품을 외국에 반출하는 게 바로 수출이라고 하는 거죠. 수출의 경우에는 공급 시기가 언제 기준이다? 선적일 기준이다. 그래서 선적일 기준의 기준 환율 보는 문제까지 우리 풀이했었습니다. 자, 12번의 답은 2번. 네,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자, 백구에 관련된 이론 문제, 기출 문제 풀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